부드러운 햇살이 거대한 통유리창을 뚫고 들어와 방 안을 환하게 비추었다. 윤서아는 눈꺼풀 위로 느껴지는 따스함에 천천히 눈을 떴다. 처음 보는 낯선 천장이 시야에 들어왔다. 정교한 문양이 새겨진 하얀색 천장은 너무나도 높아서 마치 궁전에 와 있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켰다. 그녀는 혼란스러운 머리를 흔들며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온몸을 감싸는 부드러운 감촉에 움직임을 멈췄다. 최고급 이집트산 면으로 만들어진 것이 분명한 시트는 그녀의 피부에 구름처럼 와 닿았다. 여긴 어디지? 서하는 주위를 둘러보았다. 방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넓었고 그녀가 평생 살아온 작은 자취방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었다. 고급스러운 원목 가구벽에 걸린 추상화, 그리고 한쪽 벽면을 가득 채운 거대한 책장까지 모든 것이 현실감을 잃게 만들었다. 그녀의 마지막 기억은 낡은 도서관에서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빗속을 뚫고 집으로 향하던 것이었다. 그런데 왜 이런 곳에서 눈을 뜬 것일까? 그녀는 침대에서 내려와 조심스럽게 발을 디뎠다. 발밑에 깔린 두꺼운 양탄자는 발소리마저 삼켜버릴 듯 푹신했다. 창가로 다가가 밖을 내다보자 잘 가꾸어진 정원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다. 분수대와 희귀한 꽃들로 가득한 그곳은 마치 동화 속 한 장면 같았다. 이 모든 것이 너무나 비현실적이어서 서하는 자신이 아직 꿈속을 헤매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했다. 그녀는 자신의 뺨을 가볍게 꼬집어 보았지만 희미한 통증만이 이것이 현실임을 알려주었다. 방 안쪽에 있는 거대한 옷장을 발견한 서하는 호기심에 이끌려 문을 열었다. 안에는 온갖 종류의 명품 옷들이 가지런히 걸려 있었고 모두 신기할 정도로 그녀의 사이즈에 딱 맞았다. 수백만 원을 호가하는 드레스와 핸드백 그리고 구두들이 즐비했다. 가난한 고아인 그녀가 평생 만져볼 수도 없을 물건들이었다. 누군가의 잔인한 장난일까? 아니면 혹시 내가 납치라도 당한 걸까? 불길한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다. 바로 그때 그녀는 자신의 손가락에서 차갑게 빛나는 무언가를 발견했다. 왼손 약지에 끼워진 백금 반지였다. 중앙에는 눈부시게 아름다운 다이아몬드가 박혀 있었다. 결혼 반지. 서하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기억나지 않는 결혼이라니 말도 안 되는 일이었다. 그녀는 반지를 빼려고 안간힘을 썼지만 마치 그녀의 손가락 일부가 된 것처럼 꿈쩍도 하지 않았다. 공포가 온몸을 휘감기 시작했다. 달칵. 육중한 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한 남자가 방으로 들어섰다. 그는 흠잡을 데 없이 완벽한 맞춤 정장을 입고 있었고 훤칠한 키와 조각 같은 외모는 마치 잡지 모델을 보는 듯했다. 하지만 그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다. 얼음장처럼 차가운 눈빛은 방 안의 공기마저 얼려버릴 듯했다. 그는 서하를 향해 아무 말 없이 걸어왔고 그의 존재감만으로도 그녀는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압도당했다. 누구세요? 여긴 어디죠? 서하는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물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낯선 공간 속에서 공허하게 울렸다. 남자는 그녀의 바로 앞에 멈춰서서 무감정한 눈으로 그녀를 내려다보았다. 그의 시선에는 어떤 동정이나 온기도 느껴지지 않았다. 마치 가치가 없는 물건을 훑어보는 듯한 차가운 시선이었다. 그는 잠시 침묵을 지키다 이내 낮고 울림 있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내 집이다. 그의 목소리는 그의 표정만큼이나 차가웠다. 그리고 당신은 내 아내 윤서아. 그 한마디는 서아의 머릿속을 강타하는 망치와도 같았다. 아내, 내가 이 남자의 아내라고. 혼란과 불신이 그녀의 머릿속을 가득 채웠다. 그녀는 뒷걸음질 치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다. 남자는 미동도 없이 그녀를 지켜볼 뿐이었다. 거짓말 마세요. 전 당신을 몰라요. 제 마지막 기억은 서아는 필사적으로 항변하려 했지만 남자는 그녀의 말을 차갑게 끊었다. 석 달 전 교통사고가 있었다. 당신은 부모님을 잃었고 그 충격으로 최근 석 달간의 기억을 모두 잃었지. 우린 그 사이에 결혼했다. 그는 마치 날씨 이야기를 하듯 아무렇지 않게 끔찍한 사실들을 나열했다.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는 말에 서아의 눈앞이 캄캄해졌다. 슬픔과 충격이 한꺼번에 몰려왔다. 서아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린 것 같았다. 그녀에게 남자는 다시 입을 열었다. 이곳에서 지내는 동안 지켜야 할 몇 가지 규칙이 있다. 그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감정 동요도 없었다. 첫째, 내 허락 없이는 이 집 밖으로 나갈 수 없다. 둘째, 과거에 대해 묻지 마라. 기억은 자연스럽게 돌아오거나 영원히 돌아오지 않거나 둘 중 하나일 테니. 셋째, 우린 각방을 쓴다. 불필요한 오해는 만들고 싶지 않군. 그의 말은 비수처럼 나라와 서아의 가슴에 밝혔다. 이것은 결혼이 아니었다. 명백한 감금이었다. 그녀는 화려한 장식으로 꾸며진 거대한 새장 속에 갇힌 새에 불과했다. 그녀는 남자를 올려다보았다. 그의 이름조차 알지 못했다. 당신의 이름은 뭐죠? 그녀의 질문에 남자는 잠시 미간을 찌푸렸다가 이내 무심하게 대답했다. 강태준. JW 그룹 대표다. 강태준. 한국 재계를 움직이는 가장 젊고 영향력 있는 인물. 냉혹한 카리스마와 무자비한 경영 방식으로 유명한 남자. 그런 남자가 왜 고아에 가진 것 하나 없는 자신과 결혼했단 말인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투성이었다. 서아는 수많은 질문을 하고 싶었지만 그의 차가운 눈빛을 마주하자 모든 질문이 목구멍 속으로 사라져버렸다. 그는 더 이상 볼 일이 없다는 듯 몸을 돌렸다. 필요한 게 있으면 김비서를 통해 말하도록. 그는 당신이 적응하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도울 거다. 그 말을 남기고 강태준은 미련 없이 방을 나갔다. 쿵하고 문이 닫히는 소리는 서아에게 사형 선고처럼 들렸다. 그녀는 차가운 바닥에 주저앉아 무릎을 끌어안았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부모님을 잃었다는 슬픔, 기억을 잃었다는 공포, 그리고 낯선 남자와 결혼했다는 절망감이 그녀를 덮쳤다. 한참을 울던 서아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었다. 어떻게든 상황을 파악해야 했다. 그녀는 방안을 다시 한번 꼼꼼히 살피기 시작했다. 협탁 위에는 최신형 스마트폰이 놓여 있었다. 그녀가 전원을 켜자 배경화면에는 낯선 웨딩 사진이 떠 있었다. 턱시도를 입은 강태준과 웨딩드레스를 입은 자신의 모습이었다. 사진 속의 강태준은 여전히 무표정했지만 자신은 희미하게 웃고 있었다. 기억나지 않는 행복한 순간이었다. 서아는 인터넷 검색창에 강태준과 자신의 이름을 입력했다. 수많은 기사가 쏟아져 나왔다. JW 그룹 강태준 대표 18세, 고아 소녀와 비밀 결혼. 세기의 로맨스인가 비즈니스 계약인가. 베일에 쌓인 강태준의 아내 윤서아는 누구. 기사들은 하나같이 그들의 결혼을 충격적인 사건으로 다루고 있었다. 하지만 어디에도 그들이 왜 결혼했는지에 대한 명확한 이유는 없었다. 모든 것이 추측과 소문뿐이었다. 그녀는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아름다운 정원은 이제 그녀를 가두는 거대한 감옥의 담장처럼 보였다.
강태준이라는 남자는 그녀에게 아무것도 설명해주지 않았다. 그는 단지 규칙을 제시하고 그녀를 이 화려한 감옥에 가두었을 뿐이다. 서아는 주먹을 꽉 쥐었다. 잃어버린 기억 속에 모든 해답이 있을 것이다. 반드시 기억을 되찾고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벗어나야겠다고 다짐했다. 그때 노크 소리와 함께 한 중년 여성이 들어왔다. 자신을 이 집의 집사라고 소개한 그녀는 서아에게 식사를 준비했다며 정중하게 말했다. 서아는 아무것도 먹고 싶지 않았지만 이 집의 사람들을 파악하기 위해 순순히 그녀를 따라 나섰. 끝없이 이어진 복도를 지나 도착한 식당은 수십 명은 앉을 수 있을 만큼 거대했다. 길게 늘어선 테이블 끝에 강태준이 앉아 신문을 읽고 있었다. 서아는 그의 맞은편에 조용히 앉았다. 두 사람 사이에는 숨막히는 침묵이 흘렀다. 하인들이 조용히 음식을 차려주었지만 서아는 도저히 음식을 넘길 수가 없었다. 강태준은 신문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기계적으로 식사를 했다. 마치 그녀가 그 자리에 없는 사람인 것처럼 완벽하게 무시했다. 그의 이런 태도는 서아의 마음에 상처를 주었지만 동시에 오기를 불러일으켰다. 왜 저와 결혼했죠? 서아는 침묵을 깨고 물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생각보다 단단하게 나갔다. 강태준은 마침내 신문에서 눈을 들어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아주 미세한 흔들림이 스쳐 지나간 것 같았다. 그는 잠시 그녀를 응시하다가 이내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다시 신문으로 시선을 돌렸다. 알 필요 없는 일이다. 그의 대답은 서아의 분노에 불을 지폈다. 제가 알아야 할 일이에요. 이건 제 인생이 걸린 문제라고요. 그녀는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강태준은 더 이상 대꾸하지 않았다. 그는 식사를 마친 후 자리에서 일어나 아무 말 없이 식당을 떠났다. 혼자 남겨진 서아는 거대한 식탁 앞에 덩그러니 앉아 있었다. 그녀는 무력감과 함께 강한 결심을 느꼈다. 이 남자의 벽을 무너뜨리고 진실을 알아내고 말겠다고. 그날 밤 서아는 강태준이 지정해준 자신의 방 침대에 누웠다. 잠이 오지 않았다. 그녀는 낮에 보았던 웨딩 사진을 다시 떠올렸다. 사진 속에서 웃고 있던 자신은 정말로 행복했던 걸까? 아니면 그 또한 연기였을까? 잃어버린 석 달의 시간 동안 자신과 강태준 사이에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의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지만 해답은 찾을 수 없었다. 서아는 침대에서 일어나 서재로 향했다. 낮에 보았던 그 거대한 서재. 혹시라도 과거의 단서를 찾을 수 있을까 하는 희미한 기대감 때문이었다. 서재는 어두웠지만 달빛이 창문을 통해 들어와 내부를 희미하게 비추고 있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갔다. 수천 권의 책들이 뿜어내는 묵직한 종이 냄새가 코를 자극했다. 그녀는 책장을 훑어보다가 책상 위에 놓인 작은 액자를 발견했다. 액자 속에는 강태준이 한 여성과 함께 찍은 사진이 들어 있었다. 여성은 매우 아름다웠고 두 사람은 다정하게 서로를 바라보고 있었다. 서아가 아니었다. 그 사진을 보는 순간 서아는 가슴 한구석이 싸늘하게 식는 것을 느꼈다. 어쩌면 이 결혼은 처음부터 사랑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었을지도 모른다. 강태준의 마음속에는 이미 다른 사람이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았다. 거기서 뭘 하는 거지 등 뒤에서 들려온 차가운 목소리에 서아는 화들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다. 강태준이 어둠 속에서 그녀를 노려보고 있었다.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도 차갑고 날카로웠다. 그는 서아가 들고 있는 액자를 발견하고는 순식간에 표정이 굳어졌다. 그는 성큼성큼 다가와 그녀의 손에서 액자를 낚아챘다. 그의 손길은 거칠었고
분노가 느껴졌다. 누가 함부로 내 서재에 들어오라고 했지. 그의 목소리는 낮게 깔려 있었지만 그 안에 담긴 위협적인 기운은 서아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나는 그냥 단서를 찾으려고. 서아는 변명하려 했지만 강태주는 그녀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다. 내 물건에 손대지 마. 그리고 다시는 내 허락 없이 이 방에 들어오지 마. 그는 액자를 서랍 깊숙이 던져 넣고는 서재를 나가버렸다. 서아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다. 그의 분노는 명백했다. 사진 속의 여자는 그에게 매우 중요한 사람인 것이 틀림없었다. 그렇다면 자신은 대체 무엇일까? 그녀의 존재 이유는 무엇일까? 이 결혼 뒤에 숨겨진 비밀은 생각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어두운 것 같았다. 서아는 다시 한번 절망감에 휩싸였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작은 불씨가 타오르기 시작했다. 반드시 모든 것을 밝혀내고 말겠다는 강한 의지였다. 다음 날 아침 서재에서의 격렬한 충돌 이후 저택의 공기는 더욱 차갑게 가라앉았다. 윤서아는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다. 강태준의 분노에 찬 얼굴과 사진 속 여인의 모습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아침 식사를 위해 내려간 식당에는 강태준이 이미 와 있었다. 그는 어제와 마찬가지로 신문을 읽고 있었고 서아의 존재를 완전히 무시하는 듯했다. 서아 역시 아무 말 없이 자리에 앉아 기계적으로 음식을 입에 넣었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강태준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의 시선은 여전히 신문에 고정되어 있었다. 아침 식사 후에 내 서재로 오도록. 그것은 명령이었고 질문이나 부탁의 여지는 전혀 없었다. 서아는 대답 없이 고개만 끄덕였다. 어젯밤에 일이 있었기에 그의 서재에 다시 들어가는 것은 껄끄러웠지만 그녀에게 선택권은 없었다. 그녀는 이 집에서 그의 규칙을 따라야만 하는 존재였으니까. 서아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서재 문 앞에 섰다. 심호흡을 한 번 하고 문을 두드리자 안에서 들어오라는 짧은 대답이 들려왔다. 안으로 들어서자 강태주는 거대한 원목 책상에 앉아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다. 그는 서아를 쳐다보지도 않고 턱짓으로 앞의 의자를 가리켰다. 서아는 조용히 자리에 앉아 그가 입을 열기를 기다렸다. 어젯밤의 분노는 온데간데 없이 그는 다시 완벽하게 감정을 통제하는 차가운 CEO의 모습으로 돌아와 있었다. 그는 검토하던 서류를 내려놓고 대신 다른 두꺼운 서류 뭉치를 그녀 앞으로 밀었다. 읽어보고 서명해. 그의 목소리에는 어떤 설명도 배려도 없었다. 서아는 서류의 표지를 보았다. 혼인 계약서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밝혀 있었다. 심장이 차갑게 내려앉는 기분이었다. 역시나 이 결혼은 철저한 비즈니스였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계약서의 첫 장을 넘겼다. 계약서의 내용은 지독할 정도로 상세하고 비인간적이었다. 혼인 기간은 정확히 2년. 2년 후 두 사람은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이혼한다. 혼인 기간 동안 윤서아는 강태준의 아내로서 공식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하며 JW그룹의 명성에 흠이 갈 만한 어떠한 스캔들도 일으켜서는 안 된다. 그 대가로 이혼 시 그녀는 위자료 명목으로 현금 100억 원과 강남의 고급 아파트 한 채를 받게 된다. 계약서에는 사생활에 대한 조항도 명시되어 있었다. 서로의 사적인 공간과 시간을 존중하며 불필요한 접촉은 피한다. 또한 이 계약 결혼에 대한 모든 내용은 외부에 발설해서는 안 된다는 비밀 유지 조항도 굵은 글씨로 적혀 있었다. 가장 마지막 장에는 이미 그녀의 서명이 되어 있었다. 기억나지 않는 시간 동안 그녀는 스스로 이 족쇄에 서명을 한 것이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그녀를 올가매고 있었다. 이게
뭐죠? 서아는 겨우 목소리를 쥐어짰다. 굴욕감과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그녀는 돈으로 팔려온 상품과 다를 바 없었다. 보면 모르나 당신과 나 우리 두 사람을 위한 안전장치다. 강태주는 무심하게 대답했다. 당신은 안정적인 미래를 보장받고 나는 불필요한 구설수에서 벗어날 수 있지. 서로에게 이득인 거래야. 그의 말에는 한치의 감정도 섞여 있지 않았다. 거래라고요. 이건 내 인생이에요. 서아는 자신도 모르게 소리쳤다. 당신은 내 기억 상실을 이용해서 일방적으로 모든 걸 결정했어요. 이건 불공평해요. 그녀의 항의에도 강태준의 표정에는 변화가 없었다. 불공평 세상에 공평한 것은 없다. 윤서아. 그리고 이건 당신이 동의하고 서명한 계약이야.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해서 없던 일이 되지는 않아. 그의 냉정한 말에 서아는 할 말을 잃었다. 법적으로 그녀는 완벽하게 묶여 있었다. 그때 갑자기 극심한 두통이 그녀의 머리를 덮쳤다. 눈앞이 번쩍이며 이명이 들려왔다. 끼익, 날카로운 타이어 마찰음과 함께 무언가 부서지는 굉음이 귓가를 때렸다. 서아야 피해. 엄마의 절박한 비명이 머릿속을 울렸다. 산산조각 나는 유리창 파편들, 그리고 세상을 뒤덮는 붉은 섬광. 으윽. 서아는 머리를 감싸주며 신음했다. 방금 전의 환상은 너무나도 생생해서 현실과 구분이 가지 않을 정도였다. 온몸이 식은땀으로 젖었고 숨이 가빠졌다. 강태주는 미간을 찌푸리며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에 아주 찰나의 순간 당혹감이 스쳐 지나갔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에게 다가오려다 이내 멈칫하고는 호출 버튼을 눌렀다. 잠시 후 김비서와 집사가 황급히 들어왔다. 방으로 모셔. 그리고 주치의를 불러. 강태주는 차갑게 명령하고는 더 이상 서아를 쳐다보지 않았다. 서아는 집사의 부축을 받아 비틀거리며 방으로 돌아왔다. 침대에 눕자마자 긴장이 풀리면서 온몸이 떨려왔다. 방금 본 것은 단순한 환상이 아니었다. 그것은 분명 잃어버린 기억의 파편이었다. 끔찍하고 고통스러운 진실의 조각. 그 기억의 끝에 무엇이 있을지 두려웠지만 동시에 반드시 알아내야 한다는 생각이 더욱 강해졌다. 며칠 후 서아의 몸 상태가 어느 정도 회복되자 강태준이 그녀를 찾아왔다. 그는 저녁에 자선 행사가 있으니 준비하라고 통보했다. JW 그룹이 주최하는 중요한 행사이며 그의 아내로서 반드시 참석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것은 그녀가 강태준의 아내 윤서아로서 대중 앞에 처음으로 서는 자리였다. 서아는 불안했지만 계약서의 조항을 떠올리며 거부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저녁이 되자 스타일리스트와 메이크업 아티스트들이 그녀의 방으로 몰려왔다. 그들은 서아를 살아있는 인형처럼 다루며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벽하게 꾸몄다. 우아한 실크 드레스와 수억 원을 호가하는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그녀의 몸에 걸쳐졌다. 거울 앞에 선 자신의 모습은 너무나 낯설어서 다른 사람을 보는 것 같았다. 화려한 모습 뒤에 숨겨진 그녀의 불안과 공포는 아무도 알지 못했다. 행사장에 도착하자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두 사람을 향해 터졌다. 강태준은 익숙하게 서아의 허리를 감싸며 그녀를 에스코트했다. 그의 손길은 차가웠지만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더없이 다정한 남편의 모습이었다. 서아는 그의 지시에 따라 어색하게 미소를 지으며 사람들 사이를 걸었다. 모두가 그녀를 호기심과 질투가 섞인 눈으로 쳐다보는 것이 느껴졌다. 그녀는 마치 동물원의 원숭이가 된 기분이었다. 이야,
이게 누구신가?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든 강태준 대표님과 그 미모의 사모님 아니신가? 그때 능글맞은 목소리가 두 사람의 앞을 가로막았다. 목소리의 주인은 잘생겼지만 어딘가 경박해 보이는 남자였다. 그는 서아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노골적으로 감탄하는 표정을 지었다. 강태준의 표정이 순간 차갑게 굳어지는 것을 서아는 놓치지 않았다. 박민혁 이사. 여기서 볼 줄은 몰랐군. 강태준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두 남자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스파크가 튀었다. 박민혁이라고 불린 남자는 과장되게 웃으며 서아에게 손을 내밀었다. 대연그룹의 박민혁입니다. 윤서아 씨. 말씀은 많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직접 뵙게 되어 영광이네요. 그의 눈빛은 뱀처럼 끈적거려서 서아는 불쾌감을 느꼈다. 서아는 마지못해 그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강태준이 한 발 먼저 그녀를 자신의 뒤로 살짝 끌어당겼다. 내 아내에게 함부로 손대지 않는 게 좋을 거다. 강태준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박민혁은 재미있다는 듯 어깨를 으쓱했다. 이거 너무 예민하게 구시는 거 아닙니까? 들판의 꽃처럼 순수한 분을 아내로 맞으시더니 온실 속 화초처럼 다루시는군요. 어떤 숨겨진 매력이 있길래 강 대표님의 마음을 사로잡았는지 정말 궁금하단 말이죠. 그의 말은 서아의 출신을 비꼬는 명백한 모욕이었다. 서아는 얼굴이 화끈거리는 것을 느꼈다. 모두가 이쪽을 주목하고 있었다. 강태준이 무언가 반박하려던 순간 서아가 먼저 입을 열었다. 그녀는 박민혁을 똑바로 쳐다보며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들판의 꽃은 온실 속 화초보다 생명력이 강하죠. 비바람을 견디며 스스로 피어나니까요. 제 매력이 궁금하시다면 아마 그런 점이 아닐까 싶네요. 순간 주위에 정적이 흘렀다. 박민혁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순종적인 인형일 줄 알았던 서아의 예상치 못한 반격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강태준 역시 놀란 눈으로 서아를 흘깃 쳐다보았다. 그의 눈빛에 스쳐 지나간 것은 단순한 놀라움 이상의 감정이었다. 서아는 태연하게 미소를 지으며 강태준의 팔짱을 꼈다. 그럼 저희는 이만 실례하겠습니다. 두 사람은 박민혁을 뒤로하고 자리를 옮겼다. 사람들의 수군거리는 소리가 등 뒤에서 들려왔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 두 사람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서아는 창밖을 바라보며 아까의 일을 되새겼다. 스스로도 놀랄 만큼 당돌한 행동이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다. 더 이상 무기력하게 당하고만 있지는 않으리라 다짐했다. 그때 강태준이 침묵을 깨고 입을 열었다. 박민혁을 조심해. 그와 그의 집안은 우리와 좋은 관계가 아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무심했지만 그 안에는 경고의 의미가 담겨 있었다. 오늘 처음으로 그가 자신에게 결혼 생활밖에 정보를 준 것이었다. 이것은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거대한 기업들 간의 전쟁과 관련이 있음을 암시하는 말이었다. 서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이미 짐작하고 있었다. 저택에 돌아온 서아는 피곤한 몸을 이끌고 방으로 들어왔다. 화려한 드레스와 보석을 벗어던지자 다시 초라한 윤서아로 돌아온 기분이었다. 오늘 밤의 일은 그녀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했다. 이 결혼은 그녀를 보호하기 위한 것일까? 아니면 더 큰 위험 속으로 밀어넣은 것일까? 박민혁의 저기의 찬 눈빛과 강태준의 차가운 경고, 그리고 머릿속을 맴도는 끔찍한 사고의 기억. 모든 것이 하나의 거대한 퍼즐 조각처럼 느껴졌다. 이제 그녀는 그 잃어버린 조각들을 찾아 맞춰야만 했다. 자선 행사 이후
며칠 동안 저택의 시간은 지루할 정도로 평온하게 흘러갔다. 윤서아는 화려하지만 텅 빈 공간을 정처 없이 떠돌았다. 아침에 일어나 혼자 식사를 하고 거대한 정원을 산책하거나 도서관의 책들을 뒤적이는 것이 그녀의 일과였다. 하인들은 그림자처럼 그녀의 주위를 맴돌며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했지만 그들의 눈에는 어떠한 인간적인 따스함도 담겨 있지 않았다. 그들은 강태준의 명령을 수행하는 기계와 같았다. 강태준은 더욱 바빠졌다. 그는 새벽같이 집을 나섰다가 서아가 잠든 깊은 밤에야 돌아왔다. 두 사람은 식사 시간에도 거의 마주치지 않았다. 서아는 이 거대한 황금 세장에 갇힌 채 서서히 시들어가는 기분이었다. 그러나 박민혁과의 만남과 강태준의 경고는 그녀의 마음속에 작은 불씨를 남겨두었다. 그녀는 더 이상 수동적인 희생자로만 머물 수 없었다. 이 상황을 이해하고 벗어나기 위해서는 무언가 행동해야만 했다. 그녀는 자신이 처한 상황의 핵심에 JW 그룹과 대현 그룹 사이에 전쟁이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자신은 그 전쟁의 한가운데 던져진 미약한 존재였다. 상대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속한 진영을 알아야 했다. 그녀의 목표는 명확해졌다. 강태준과 JW 그룹에 대해 알아내는 것. 그리고 그 정보의 중심지는 바로 강태준의 서재였다. 그곳은 여전히 금지된 구역이었지만 서아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어느 날 오후 강태준이 중요한 해외 컨퍼런스 콜로 몇 시간 동안 자리를 비울 것이라는 정보를 집사를 통해 알게 된 서아는 조심스럽게 서재로 향했다. 다행히 복도는 비어 있었고 그녀는 지난번처럼 조용히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다. 심장이 긴장으로 세차게 뛰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도 단호했다. 그녀는 이곳에서 반드시 무언가를 찾아내야 했다. 서재는 여전히 위압적인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다. 서아는 곧장 강태준의 책상으로 다가갔다. 책상 위는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지만 그가 방금 전까지 보고 있었던 듯한 태블릿 PC가 화면이 켜진 채 놓여 있었다. 화면에는 복잡한 그래프와 수치들로 가득한 보고서가 떠 있었다. JW 그룹의 신성장 동력인 바이오 엔지니어링 신규 프로젝트에 관한 자료였다. 그것은 극비 프로젝트임이 분명했다. 서아는 숨을 죽이고 화면의 내용을 빠르게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다. 그녀의 비범한 기억력과 분석 능력이 깨어나는 순간이었다. 수백 페이지에 달하는 보고서의 내용이 머릿속으로 쏟아져 들어와 사진처럼 각인되었다. 프로젝트의 개요 예산 공급망, 구조 예상 수익률까지. 그녀의 뇌는 슈퍼컴퓨터처럼 정보를 분류하고 연결하며 패턴을 찾기 시작했다.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다. 너무 완벽해서 오히려 의심스러울 정도였다. 그녀는 프로젝트의 원자재 공급망 부분에서 잠시 멈칫했다. 수십 개의 공급업체 리스트와 거래 내역이 나열되어 있었다. 표면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였다. 하지만 서아는 며칠 전 도서관에서 읽었던 해외 경제 잡지의 기사 내용을 떠올렸다. 남미의 작은 국가에 설립된 신생 원자재 회사가 비정상적인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그리고 그 회사의 이름이 지금 눈앞의 공급업체 리스트 한 구석에 있었다. 직감적으로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느낀 서아는 더 깊이 파고들기 시작했다. 그녀는 태블릿으로 해당 업체의 재무 정보와 주주 명단을 검색했다. 정보는 제한적이었지만 그녀는 몇 개의 페이퍼 컴퍼니를 거쳐 자금이 흘러들어가는 복잡한 구조를 발견했다. 그리고 그 자금의 최종 목적지는 놀랍게도 대현 그룹과 관련된 투자회사로 이어져 있었다.
박민혁의 얼굴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그들은 교묘한 방법으로 JW 그룹의 프로젝트에 침투해 있었다. 정상가보다 약간 높은 가격으로 원자재를 공급하며 프로젝트의 예산을 조금씩 갉아먹고 있었고, 동시에 핵심 기술과 관련된 정보를 빼돌리고 있을 가능성도 높았다. 이것은 장기적으로 프로젝트 전체를 좌초시킬 수 있는 매우 정교하고 치명적인 공격이었다. 강태준의 뛰어난 팀조차도 이 교묘한 위장을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다. 서한은 심각한 딜레마에 빠졌다. 이 엄청난 사실을 강태준에게 알려야 했다. 하지만 어떻게 그에게 몰래 서재에 들어와 기밀 자료를 훔쳐봤다고 고백할 수는 없었다. 그는 그녀를 스파이로 오해하거나 계약 위반을 빌미로 그녀를 더욱 압박할 것이 분명했다. 그녀는 그를 도우면서도 자신을 드러내지 않을 방법을 찾아야 했다. 고민 끝에 그녀는 한 가지 방법을 떠올렸다. 그녀는 서재를 나와 저택에 공용 컴퓨터가 있는 작은 도서실로 향했다. 그곳에서 그녀는 워드 프로세서를 열어 짧은 메시지를 작성했다. 바이오 프로젝트 원자재 공급망 중 코르도바 리소스의 최근 5개월간 단가 변동률과 파나마 법인 에스트렐라 홀딩스의 지분 관계를 확인해 볼 것. 그녀는 일부러 직설적인 표현을 피하고 전문가가 아니면 이해하기 힘든 질문의 형식으로 힌트를 남겼다. 그리고 메시지를 출력한 뒤 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해 파일을 완벽하게 삭제했다. 다음 날 새벽 강태준은 평소처럼 식탁에 앉아 해외 경제신문을 펼쳤다. 신문을 펼치는 순간 그 사이에서 작게 접힌 종이 한 장이 떨어졌다. 그는 미간을 찌푸리며 종이를 집어들었다. 암호처럼 보이는 짧은 문장을 읽은 그의 첫 반응은 불쾌감이었다. 누군가 자신의 영역에 침범하여 어설픈 경고를 날린다는 사실이 그의 자존심을 건드렸다. 그는 당장이라도 이 종이를 구겨버리고 싶었지만 코르도바 리소스라는 구체적인 이름이 그의 발목을 잡았다. 그는 즉시 김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다. 김 비서, 지금 당장 바이오 프로젝트 팀에 연락해서 코르도바 리소스와 관련된 모든 거래 내역과 배후 관계를 샅샅이 조사해. 가장 사소한 것 하나도 놓치지 말고.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훨씬 날카로웠다. 김 비서는 갑작스러운 지시에 당황했지만 즉시 실행에 옮겼다. 강태준은 신문을 내려놓고 생각에 잠겼다. 대체 누가 이런 정보를? 몇 시간이 흐르고 그의 사무실 전화가 급하게 울렸다. 김 비서였다. 그의 목소리는 충격과 다급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대표님, 믿을 수가 없습니다. 메모의 내용이 전부 사실입니다. 코르도바 리소스는 대연 그룹이 세운 유령 회사였습니다. 지난 몇 달간 우리 프로젝트의 예산을 빼돌리고 있었고, 핵심 기술 데이터 일부가 유출된 정황까지 포착되었습니다. 저희 팀 전체가 완벽하게 속고 있었습니다. 강태준은 수화기를 든 채 그대로 굳어버렸다. 수천억 원이 걸린 프로젝트를 하마터면 통째로 날려버릴 뻔했다. 분노와 함께 등골이 오싹해지는 기분이 들었다. 그는 간신히 평정심을 되찾고 김 비서에게 뒷수습을 지시했다. 전화를 끄는 그는 의자에 깊숙이 몸을 묻었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한 가지 생각뿐이었다. 대체 누가 이 사실을 알고 자신에게 경고한 것인가? 저택의 보안 시스템은 완벽했다. 외부 침입의 흔적은 없었다. 그렇다면 범인은 내부에 있다는 뜻이다. 수십 명의 직원들을 하나하나 떠올려 보았지만 이런 수준의 분석 능력을 가진 사람은 없었다. 그때 그의 머릿속에 한 사람의 얼굴이 떠올랐다. 자선 행사에서 박민혁에게 당당하게 맞서던 가녀리지만 단단한 눈빛을 가졌던 소녀, 윤서아.
말도 안 돼. 그는 고개를 저었다. 그녀는 그저 세상 물정 모르는 18살짜리 고아일 뿐이다. 기억상실증에 걸려 자신의 과거조차 기억하지 못하는 여자애가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단 말인가. 하지만 다른 가능성은 없었다. 그녀 외에는 이 저택에서 이런 정보를 접하고 분석할 수 있는 사람이 존재하지 않았다. 그는 윤서아라는 존재를 처음부터 다시 생각해야만 했다. 그날 밤 강태주는 평소보다 이른 시간에 저택으로 돌아왔다. 그는 곧장 서재로가 낮에 발견했던 메모를 다시 꺼내 들었다. 간결하지만 핵심을 꿰뚫는 문장. 이것은 우연히 발견한 정보가 아니었다. 명백히 높은 수준의 전문 지식과 분석력을 가진 자의 결과물이었다. 그는 윤서아를 떠올렸다. 그녀는 정말 누구일까? 그녀의 잃어버린 기억 속에는 과연 무엇이 숨겨져 있는 걸까? 강태주는 처음으로 윤서아를 단순한 계약의 대상이나 보호해야 할 찜으로 여기지 않게 되었다. 그녀는 이제 그에게 흥미로운 미스터리이자 예측할 수 없는 변수였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한편 자신의 방에서 조용히 뉴스를 보던 서아는 JW그룹이 내부 감사를 통해 비리 업체를 적발하고 대규모 계약을 취소했다는 단신을 보았다. 그녀는 자신의 작은 행동이 거대한 파도를 일으켰음을 직감했다. 이제 게임의 판도는 바뀌었다. 강태준의 저택에서 벌어진 조용한 승리는 외부 세계에 즉각적인 파장을 일으켰다. JW그룹이 내부 감사를 통해 비리 업체를 적발하고 대규모 손실을 막았다는 소식은 주식 시장에 긍정적인 신호로 작용했다. 하지만 대연그룹의 박진우 회장에게 그것은 굴욕적인 패배의 소식이었다. 자신의 사무실에서 그는 아들 박민혁에게 불같이 화를 내며 재떨이를 집어 던졌다. 이 무능한 놈 고작 계집애 하나 때문에 이 모든 일을 망쳐. 박진우의 얼굴은 분노로 시뻘겋게 달아올라 있었다. 박민혁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들 부자가 몇 달에 걸쳐 공들여 설계한 JW 바이오 프로젝트 침투 작전이 수포로 돌아간 것이었다. 어떻게 계획이 발각되었는지조차 파악하지 못했다. 박진우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새로운 계략을 떠올렸다. 전공법이 통하지 않는다면 여론을 흔들면 된다. 며칠 후 인터넷과 증권가 정보지를 중심으로 강태준과 윤서아에 대한 악의적인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다. JW그룹 강태준 대표 미스터리한 신데렐라의 조종을 받나 고아 소녀의 재벌가 입성 그 뒤에 숨겨진 추악한 진실. 측근 폭로 강태준 대표의 결혼은 불안정한 정신 상태의 증거와 같은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들이었다. 기사들은 교묘하게 사실과 거짓을 섞어 서아를 돈을 노리고 접근한 요부로 태준을 그런 그녀에게 휘둘리는 불안정한 경영자로 묘사했다. 이 미디어 공격은 효과적이었다. JW그룹의 주가가 미세하게 흔들리기 시작했고 이사회 임원들 사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자신의 사무실에서 실시간으로 주가 변동과 기사들을 확인하던 강태준의 얼굴은 얼음장처럼 차갑게 굳어 있었다. 그는 이 비열한 공격의 배후가 누구인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 박진우는 항상 이런 식으로 상대의 약점을 파고들어 진흙탕 싸움을 만들어 왔다. 그날 저녁 강태준은 서아를 자신의 서재로 불렀다. 이전의 만남들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였다. 더 이상 주인과 하인 혹은 감시자와 수감자의 관계가 아니었다. 마치 공동의 적을 앞에 둔 두 동맹군 사이의 전략회의와 같은 긴장감이 흘렀다. 그는 책상 위 스크린에 떠 있는 수많은 악성 기사들을 가리키며 상황을 간결하게 설명했다.
박진우가 시작했어. 이건 나뿐만 아니라 당신을 향한 공격이기도 해. 그는 말을 이었다. 이런 여론전은 무시할수록 불리해져. 우리가 직접 나서서 이 서사를 통제해야만 한다. 서아는 그의 의도를 즉시 파악했다. 사람들 앞에서 행복한 부부인 척 연기하라는 말씀이시군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강태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정확하다. 대중은 진실보다 그들이 보고 싶어 하는 이야기에 더 열광하지. 우리는 그들에게 완벽하게 행복하고 안정적인 부부의 모습을 보여줄 거다. 그의 계획은 한 유명 라이프스타일 매거진과의 독점 인터뷰 및 화보 촬영이었다. 서아는 거짓된 삶을 연기한다는 사실에 거부감이 들었지만 이것이 자신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기도 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박민혁의 모욕적인 눈빛을 떠올렸다. 더 이상 그런 식으로 무시당하고 싶지 않았다. 알겠어요. 어떻게 하면 되죠? 그녀의 대답에 강태준의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그는 그녀가 순순히 받아들일 줄은 몰랐던 것 같았다. 그때부터 두 사람의 어색한 행복한 부부되기 프로젝트가 시작되었다. 인터뷰에서 사소한 실수라도 하지 않기 위해 그들은 서로에 대해 알아가야만 했다. 김 비서가 임시교사가 되어 두 사람에게 서로에 대한 기본 정보를 암기시켰다. 대표님 사모님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꽃은 프리지아입니다. 꽃말은 당신의 시작을 응원합니다. 이고요. 사모님 대표님께서는 아메리카노 외에 다른 커피는 드시지 않습니다. 시럽이나 설탕도 넣지 않으십니다. 어색한 문답이 오가는 동안 두 사람은 처음으로 서로를 계약서의 갑과 을이 아닌 한 명의 인간으로 마주하게 되었다. 그들은 서로의 식성 취미, 사소한 버릇들에 대해 알아갔다. 강태주는 그녀가 겉보기와 달리 단 음식을 싫어하고 추리소설을 좋아하며 비 오는 날 창밖을 보는 것을 좋아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서아는 그가 냉혹한 기업가, 이면의 클래식 음악을 즐겨 듣고 오래된 만년필을 수집하는 취미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서재에서 인터뷰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연습하던 중이었다. 두 분의 첫 만남은 어떠셨나요? 라는 질문에 두 사람 모두 말문이 막혔다. 그때 서아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아마 돌아가신 저희 아버지를 통해 만났을 거라고 둘러대는 게 좋겠어요. 아버지가 생전에 존경하던 분이었다고. 아버지라는 단어를 입에 올리는 그녀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다. 그 순간 강태준의 철벽 같던 표정에 처음으로 균열이 일어났다. 그는 아주 잠시 깊은 슬픔과 고통이 담긴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내 아버지는 훌륭한 분이셨다. 그가 무겁게 말했다. 그것은 연기가 아니었다. 진심이 담긴 목소리였다. 서아는 놀라서 그를 쳐다보았다. 처음으로 그에게서 인간적인 감정의 편린을 본 순간이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것은 더 이상 어색한 침묵이 아니었다. 인터뷰 당일 저택의 거실은 촬영 스태프들로 북적였다. 그들은 저택을 사랑이 넘치는 신혼집처럼 꾸몄다. 강태준과 서아는 스타일리스트가 골라준 커플룩을 입고 카메라 앞에 섰다. 사진작가의 요구에 따라 그들은 손을 잡고 서로를 마주보며 미소를 짓고 심지어는 가볍게 포옹까지 해야 했다. 모든 것이 연기였지만 서로의 체온이 느껴지는 가까운 거리에서 두 사람의 심장은 미묘하게 떨리고 있었다. 인터뷰가 시작되었다. 노련한 기자는 부드러운 질문으로 시작해 점점 날카롭게 파고들었다. 두 분의 나이 차이가 적지 않은데 세대 차이를 느끼지는 않으시나요? 기자의 교묘한 질문에 강태준이 답하려던 순간 서아가 먼저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오히려 제가 대표님께 배우는 점이 더 많아요. 제가 보지 못하는 부분을 짚어주고 제가 흔들릴 때 단단한 버팀목이 되어주죠.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걸 매일 느끼고 있어요. 그녀의 현명한 대처에 강태준은 내심 놀랐다. 인터뷰는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그리고 마침내 기자가 가장 핵심적인 질문을 던졌다. 세간에는 두 분의 결혼이 정략 결혼이라는 소문이 무성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확실하게 답해 주실 수 있을까요? 모두의 시선이 두 사람에게 쏠렸다. 강태준은 서아의 손을 부드럽게 감싸주며 그녀를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그것은 완벽한 연기였지만 그의 눈빛 깊은 곳에는 다른 감정이 스치고 있었다. 세상에는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인연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가 입을 열었다. 저 역시 서아를 만나기 전까지는 믿지 않았죠. 우리는 아주 우연한 기회에 만났고, 저는 첫눈에 그녀의 순수하고 강인한 내면에 끌렸습니다. 저에게 서아는 단순한 아내가 아니라 제 삶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유일한 사람입니다. 세상이 뭐라고 하든 이 사실은 변하지 않을 겁니다. 그의 진심, 어린 연기에 촬영장의 스태프들마저 감동한 듯 조용해졌다. 인터뷰와 촬영은 성공적으로 끝났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화려한 연극이 끝난 뒤에 공허함과 어색함이 차 안을 맴돌았다. 하지만 이전과는 분명 다른 종류의 침묵이었다. 그들은 오늘 처음으로 완벽한 한 팀으로 움직였다. 외부의 거대한 적에 맞서 함께 싸운 전우회 같은 것이 두 사람 사이에 싹트고 있었다. 서아는 창밖을 보며 옆자리의 남자를 생각했다. 그는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다층적인 사람이었다. 잡지 인터뷰는 대성공이었다. 강태준과 윤서아의 러브스토리는 대중의 의심을 잠재우기에 충분했고, JW 그룹의 주가는 빠르게 안정을 되찾았다. 박진우 회장의 미디어 공격은 사실상 실패로 돌아갔다. 저택의 분위기도 미묘하게 변했다. 강태준과 서아 사이의 팽팽한 긴장감은 여전했지만 그 위로 얇은 휴전선이 그어진 듯했다. 그들은 이제 적이 아니라 공동의 적을 둔 어색한 동맹 관계에 더 가까웠다. 그러한 변화 속에서 서아는 아주 조금의 자유를 얻었다. 그녀는 더 이상 감시받는 죄수처럼 행동할 필요가 없었다. 어느 날 오후 집사는 그녀에게 몇 개의 상자를 가져다 주었다. 사고 후 그녀의 옛집에서 수습해온 몇 안 되는 유품들이었다. 상자를 열자 먼지와 함께 잊고 있던 과거의 냄새가 피어올랐다. 낡은 책들, 빛바랜 사진들, 그리고 부모님의 손때가 묻은 작은 물건들. 서아는 울음을 터뜨리는 대신 조용히 물건들을 하나씩 정리하기 시작했다. 상자 맨 아래에서 그녀는 익숙한 물건 하나를 발견했다. 아버지의 만년필이었다. 아버지는 중요한 계약을 할 때나 연구 노트를 작성할 때 항상 이 만년필을 사용하셨다. 묵직한 금속 몸체에는 아버지의 이니셜이 정교하게 새겨져 있었다. 서아는 차가운 만년필을 손에 쥐었다. 아버지의 온기가 아직 남아있는 듯한 착각이 들었다. 그녀가 무의식적으로 이니셜 부분을 손가락으로 어루만지는 순간이었다. 번쩍.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선명하고 강렬한 기억의 파편이 그녀의 뇌리를 강타했다. 그것은 더 이상 사고 당시의 끔찍한 장면이 아니었다. 사고가 일어나기 바로 전날 밤 아버지의 서재 풍경이었다. 아버지는 초조한 표정으로 방 안을 서성이고 있었다. 그의 손에는 바로 이 만년필이 들려 있었다. 아버지는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었고 그의 목소리는 낮고 긴급했다. 이 데이터는 너무 위험합니다. 이대로 넘어가면 안 됩니다.
서환은 아버지의 목소리를 똑똑히 들었다. JW 그룹의 프로토타입 원본 데이터입니다. 내일 제가 직접 강의사님께 전달하겠습니다. 그 말을 마친 아버지는 통화를 끊고 이 만년필과 함께 작은 USB 드라이브를 서류 가방 깊숙한 곳에 넣었다. 기억은 거기서 끊겼다. 서한은 숨을 헐떡이며 현실로 돌아왔다. 온몸이 식은땀으로 축축했다. 방금 본 기억은 모든 것을 뒤흔들었다. 아버지의 죽음은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니었다. 아버지는 JW 그룹의 프로토타입과 관련된 위험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었고, 그것을 강이사라는 인물에게 전달하려던 참이었다. 그 직후에 사고가 일어난 것이었다. 그렇다면 그 강이사는 누구일까? 강태준 아니면 그의 아버지. 차가운 의심의 씨앗이 그녀의 마음속에서 싹트기 시작했다. 강태준이 자신과 결혼한 이유가 정말로 그녀를 보호하기 위함이었을까? 아니면 그녀가 사고의 유일한 생존자이기 때문에, 혹은 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그 데이터를 찾기 위해서 그가 들려준 모든 이야기가 거짓일지도 모른다는 끔찍한 생각이 들었다. 그녀를 둘러싼 이 호화로운 저택은 보호를 위한 성이 아니라 진실을 감추기 위한 감옥일지도 몰랐다. 서한은 이 사실을 강태준에게 직접 따져 물을 수 없었다. 섣불리 움직였다가는 오히려 더 큰 위험에 빠질 수 있었다. 그녀는 정보를 더 모아야 했다. 우선 강 이사의 정체를 파악하는 것이 급선무였다. 그녀는 이 저택에서 가장 오래 일했고 강 씨 집안의 역사를 꿰뚫고 있을 법한 인물, 바로 나이든 집사장을 공략하기로 마음먹었다. 다음 날 서하는 정원에서 꽃을 손질하고 있는 집사장에게 다가가 자연스럽게 말을 걸었다. 그녀는 이 집안의 며느리로서 가족의 역사에 대해 더 알고 싶다는 명분을 내세웠다. 아버님, 그러니까 태준 씨의 아버님은 어떤 분이셨어요? 그녀의 순진한 질문에 집사장은 경계심을 풀고 예시하기를 들려주기 시작했다. 선대 회장님께서는 정말 호탕하고 인품이 좋으신 분이셨죠. 지금의 JW 그룹을 만드신 분이니까요. 집사장은 잠시 말을 멈추고 어두운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10년 전 불의의 헬리콥터 사고로 너무 갑작스럽게 돌아가셨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사고사로 발표되었지만 그 뒤에 무성한 소문이 많았답니다. 집사장의 말은 서아에게 중요한 단서를 제공했다. 강태준의 아버지 역시 의문의 사고로 죽었다는 것. 서아는 더 깊이 파고들었다. 그럼 태준 씨는 아주 어린 나이에 회사를 맡게 된 거군요. 그렇습니다. 선대 회장님께서 돌아가신 후 당시 아주 젊으셨던 도련님께서 여러 이사직을 거치면서 경영 수업을 받으시고 지금의 자리에 오르셨죠. 그 과정이 얼마나 험난했는지 모릅니다. 이 말은 서아의 머릿속을 복잡하게 만들었다. 아버지의 통화 시점에 강이사는 강태준일 수도 그의 아버지일 수도 있었다. 시간대가 애매했다. 이제 남은 것은 강태준을 직접 떠보는 것이었다. 그날 저녁 식사 자리에서 서아는 용기를 내어 화제를 꺼냈다. 얼마 전 잡지 인터뷰 덕분에 회사 이미지가 많이 좋아졌다고 들었어요. 그녀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말을 시작했다. 기사를 보다가 문득 궁금해졌는데, 혹시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JW 그룹의 바이오 프로젝트와 관련된 일을 하셨을까요? 어렴풋이 그런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서요. 그녀는 거짓말을 섞어 미끼를 던지고 그의 반응을 살폈다. 물잔을 들고 있던 강태준의 손이 찰나의 순간 공중에서 멈췄다. 그의 얼굴 표정은 변하지 않았지만 그의 눈빛은 순식간에 날카롭고 차가워졌다.
서한은 그의 미세한 변화를 놓치지 않았다. 그것은 경계심의 표현이었다. 그는 잠시 침묵을 지키다가 이내 아무렇지 않은 척 잔을 내려놓았다. 당신 아버지는 다른 부서 소속이었어. 그 프로젝트와는 관련이 없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더 단호하고 차갑게 들렸다. 그것은 명백한 거짓말이거나 무언가를 숨기려는 방어적인 대답이었다. 그의 미세한 반응 하나가 서아에게는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그는 알고 있다. 아버지의 죽음과 그 데이터에 대해 분명 무언가 알고 있다. 저녁 식사는 숨막히는 침묵 속에서 끝났다. 서아는 방으로 돌아와 손에 쥔 만년필을 내려다보았다. 한때 아버지의 따뜻한 유품이었던 이 만년필은 이제 위험한 비밀의 열쇠가 되어 그녀의 손에 들려 있었다. 강태준에 대한 작은 신뢰와 연민은 산산조각 났다. 그는 보호자가 아니었다. 어쩌면 그는 아버지의 죽음에 연관된 핵심 인물일지도 모른다. 그녀는 더 이상 이 저택의 순진한 안주인이 아니었다. 아버지가 목숨을 걸고 지키려 했던 비밀을 파헤쳐야 하는 딸이었다. 그리고 그녀의 남편 강태주는 그 비밀의 한가운데에 서 있는 가장 의심스러운 인물이었다. 서아는 창밖에 짙은 어둠을 바라보았다. 두 사람 사이에 그어졌던 위태로운 휴전선은 이제 사라졌다. 보이지 않는 전쟁이 다시 시작된 것이다. 강태준에 대한 신뢰가 무너진 후 윤서아의 일상은 겉으로는 변한 것이 없었지만 내면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길 잃은 어린 양이 아니었다. 예의 바르지만 거리를 두는 태도, 조용하지만 모든 것을 관찰하는 눈빛. 그녀는 이 거대한 저택을 자신의 작전 기지로 삼아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녀의 유일한 무기는 비상한 두뇌와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고야 말겠다는 강한 의지였다. 그녀의 전쟁터는 저택의 작은 도서실에 있는 공용 컴퓨터였다. 그녀는 자신의 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해 철저하게 움직였다. 익명의 이메일 계정을 만들고 모든 조사 자료는 암호화된 클라우드 서버에 저장했다. 그녀는 지난 몇 년간의 경제 뉴스, 아카이브 기업 공시 자료, 그리고 바이오 분야의 학술 데이터베이스를 파고들었다. 잃어버린 기억의 조각들을 외부의 정보로 채워넣기 위한 처절한 노력이었다. 며칠간의 밤샘 조사 끝에 그녀는 의미 있는 패턴을 발견했다. 약 1년 전 JW그룹은 획기적인 신약 프로토타입 개발에 성공했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업계의 주목을 한몸에 받았지만 불과 몇 주 후 모든 관련 기사가 사라졌다. JW그룹은 치명적인 서버 오류로 인한 데이터 손실이라는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를 대며 프로젝트의 무기한 중단을 발표했다. 그 시기는 아버지의 사고 시점과 정확하게 일치했다. 서아는 심장이 차갑게 식는 것을 느끼며 관련 연구원 명단을 검색했다. 그곳에 아버지 윤 박사의 이름이 선임 연구원으로 올라 있었다. 그리고 그와 함께 프로젝트를 이끌었던 몇몇 다른 이름들이 보였다. 서아는 아버지의 동료들이었던 그들의 행적을 하나씩 추적하기 시작했다. 이것이 아버지가 지키려 했던 비밀의 실체에 다가가는 유일한 길이었다. 한편 JW그룹 본사 최고층에 위치한 강태준의 사무실에도 무거운 공기가 흐르고 있었다. 그와 김 비서는 거대한 스크린에 떠 있는 복잡한 자금 흐름도를 노려보고 있었다. 수많은 유령 회사를 거친 돈의 흐름은 카리브해의 어느 조세 피난처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었다. 강태준은 주먹으로 책상을 내리쳤다. 빌어먹을. 박진우는 너무 교활해 직접적인 연결고리를 남기지 않았어. 김 비서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그를 바라보았다. 대표님 사모님께서 요즘 계속 무언가를 조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택의 컴퓨터 사용 기록이 급증했습니다. 그 말에 강태준의 표정이 더욱 굳어졌다. 그는 이미 알고 있었다. 그녀가 자신을 의심하고 있다는 것을. 그녀의 눈빛 속에 담긴 차가운 경계심을 매일같이 느끼고 있었다. 가슴 한구석이 아려왔지만 그는 진실을 말해줄 수 없었다. 그녀를 지켜봐줘. 하지만 방해하지는 마. 강태준이 힘겹게 말했다. 윤 박사님께 약속했어. 서아를 반드시 지키겠다고. 그리고 박진우를 법정에 세워 그가 저지른 죄값을 치르게 하겠다고.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책임감과 슬픔이 묻어났다. 그에게 서아는 의심의 대상이 아니라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지켜야 할 사람이었다. 하지만 진실을 밝히는 순간 그녀가 더 큰 위험에 빠질 것을 알기에 그는 모든 것을 혼자 짊어지고 있었다. 다시 저택의 도서실. 서아는 아버지의 동료 연구원들의 이름을 하나씩 검색해 나가다 한 인물에게서 시선이 멈췄다. 최민준 박사. 그는 아버지와 가장 절친한 동료이자 프로젝트의 공동 책임자였다. 그런데 그의 이력은 어딘가 이상했다. 그는 아버지의 사고가 있은 지 불과 일주일 만에 개인적인 사유로 JW그룹을 퇴사했다. 그리고 한 달 뒤 대연그룹이 신설한 바이오 연구소의 소장으로 파격적인 조건에 영입되었다. 너무나도 노골적인 이직이었다. 배신. 서아의 머릿속에 그 단어가 떠올랐다. 최민준 박사는 분명 무언가를 알고 있을 것이다. 어쩌면 그는 아버지의 연구 결과를 훔쳐 대연그룹에 넘긴 배신자일지도 모른다. 그는 아버지의 죽음에 대한 결정적인 진실을 쥐고 있는 핵심 인물이었다. 서아는 주먹을 꽉 쥐었다. 어떻게든 그를 만나야만 했다. 같은 시각 강태준의 사무실에도 돌파구가 열렸다. 그의 해킹팀이 조세 피난처로 흘러들어간 자금의 일부가 스위스의 한 고급 클리닉으로 송금된 사실을 밝혀낸 것이다. 그 클리닉은 희귀 유전병을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곳이었다. 강태준은 즉시 클리닉의 주요 후원자 명단과 전현직 임직원 명단을 교차 분석하라고 지시했다. 그리고 마침내 한 이름이 떠올랐다. 최민준. 찾았습니다. 대표님. 김비서의 목소리가 흥분으로 떨렸다. 최민준 박사의 아들이 그 희귀 유전병을 앓고 있습니다. 지난 몇 년간 막대한 치료비를 대연그룹이 익명의 후원자 형태로 대신 지불해주고 있었습니다.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순간이었다. 박진우는 최민준의 아들을 볼모로 그를 협박하여 연구 데이터를 훔치게 한 것이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윤 박사를 사고로 위장하여 살해한 것이다. 강태준은 최민준의 약점을 찾아냈다. 그를 압박하여 박진우의 범행을 증언하게 만들 수 있는 결정적인 무기였다. 그의 눈빛이 차갑고 날카롭게 빛났다. 김 비서, 지금 당장 최민준 박사의 위치를 파악해. 이제 그와 대화를 나눌 시간이 된 것 같군. 그의 목소리에는 모든 것을 끝내겠다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서로 다른 공간에서 서로 다른 방식으로, 그리고 서로를 의심하면서 윤서아와 강태준은 각자의 조사를 통해 마침내 하나의 이름에 도달했다. 최민준 박사. 그는 비극의 시작점이자 모든 것을 끝낼 수 있는 유일한 열쇠였다. 서아는 컴퓨터 화면에 떠 있는 최민준의 사진을 노려보며 다짐했다. 반드시 당신을 찾아내겠어. 같은 시각 강태준 역시 스크린 속 최민준의 사진을 보며 명령을 내렸다. 두 사람의 평행선 같던 조사는 이제 하나의 목표를 향해 교차하기 시작했다. 최민준 박사를 찾아야 한다는 목표가 생긴 이후 윤서아는 더 이상 저택에만 머무를 수 없었다. 하지만 직접 그를 찾아가는 것은
너무 위험했다. 대형 그룹의 감시가 있을지도 모르는 일이었다. 그녀는 그의 과거 행적을 통해 현재의 단서를 찾기로 했다. 그의 옛 논문 인터뷰 학회 자료들을 샅샅이 뒤지며 그의 습관 취미, 그리고 인간관계를 파악하기 시작했다. 그러던 중 아버지와 최민준 박사가 오랫동안 함께 연구를 진행했던 대학 연구실의 존재를 알게 되었다. 그곳에 가면 무언가 단서를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 아니, 어쩌면 아버지가 남긴 또 다른 흔적을 발견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미한 기대감이 들었다. 서한은 며칠에 걸쳐 하인들의 근무 교대 시간과 저택의 보안 시스템의 허점을 파악했다. 그리고 마침내 어느 평일 오후 그녀는 감시를 피해 조용히 저택을 빠져나오는데 성공했다. 택시를 타고 기억 속에 희미하게 남아있는 대학교의 이름으로 향하는 동안 그녀의 심장은 세차게 뛰었다. 대학교 캠퍼스는 낯설면서도 어딘가 익숙한 느낌을 주었다. 그녀는 이정표를 따라 자연과학대학 건물로 향했다. 낡은 건물 복도에 들어서는 순간 소독약과 오래된 종이가 뒤섞인 특유의 냄새가 코를 찔렀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익숙한 냄새가 뇌의 깊숙한 곳에 잠들어 있던 기억의 스위치를 눌렀다. 서아의 머릿속에서 수많은 기억의 파편들이 폭풍처럼 휘몰아치기 시작했다. 그녀는 비틀거리며 복도 벽에 몸을 기댔다. 눈앞이 흐려지며 현실의 풍경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잊고 있던 마지막 날의 기억이 영화처럼 생생하게 펼쳐졌다. 단편적인 이미지가 아니었다.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대화와 감정이 담긴 완전한 기억의 복원이었다. 그날 아침 아버지는 창백한 얼굴로 누군가와 격렬하게 통화를 하고 있었다. 배신감과 분노에 찬 목소리였다. 전화를 끊은 아버지는 어머니에게 당장 짐을 싸야 한다고, 이곳은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리고 서아에게는 자신의 만년필을 건네며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로 잃어버리면 안 된다고 신신당부했다. 그 안에는 모든 것의 원본 데이터가 담겨 있었다. 아버지는 마지막으로 어딘가에 전화를 걸었다. 그의 목소리는 절박했다. 태준아, 나다. 윤 박사다. 박진우가 마침내 움직이기 시작했어. 프로토타입 데이터를 전부 빼앗길지도 몰라. 지금 너에게로 가겠다. 이것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이제 너밖에 없다. 그 전화의 상대는 강태준이었다. 아버지가 가장 신뢰했던 제자이자 동료. 급하게 차를 몰아 약속 장소로 향하던 길이었다. 뒤에서 거대한 검은색 트럭 한 대가 미친 듯이 따라붙기 시작했다. 아버지는 필사적으로 트럭을 피하려 했지만 트럭은 무자비하게 그들의 차를 여러 번 들이받았다. 굉음과 함께 차가 도로 밖으로 튕겨나가 뒹굴었다. 세상이 뒤집히고 유리 파편이 비처럼 쏟아졌다. 의식이 희미해져가는 와중에 서아는 깨진 창문 너머로 한 남자의 얼굴을 보았다.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남자, 박민혁이었다. 그의 부하들이 차로 다가오고 있었다. 이제 모든 것이 끝이라고 생각한 순간 다른 차 한 대가 급정거하며 그들 앞을 가로막았다. 차에서 내린 것은 젊은 시절의 강태준이었다. 그의 얼굴은 슬픔과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다. 그는 망설임 없이 박민혁의 부하들에게 달려들었다. 짧지만 격렬한 싸움 끝에 그는 피투성이가 된 채 서아의 차 문을 열었다. 죽어가던 아버지는 마지막 힘을 다해 서아의 손에 들린 만년필을 가리켰다. 강태준은 아버지의 눈빛을 보고 모든 것을 이해했다. 그는 서아를 부서진 차에서 끌어내 품에 안았다. 서아야, 정신 차려. 그의 절박한 외침을 마지막으로 서아의 의식은
깊은 어둠 속으로 가라앉았다. 헉, 헉. 기억의 소용돌이에서 빠져나온 서하는 복도 바닥에 주저앉아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눈물이 뺨을 타고 비 오듯 흘러내렸다. 모든 진실이 한꺼번에 그녀를 덮쳤다. 강태준은 원수가 아니었다. 그는 자신을 구해준 생명의 은인이었다. 박진우와 박민혁이 부모님을 죽인 원수였다. 그동안의 의심과 원망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닫는 순간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죄책감이 몰려왔다. 그의 차가운 태도, 비정한 계약 결혼. 그 모든 것은 그녀를 지키기 위한 필사적인 수단이었다. 사고의 유일한 생존자이자 원본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그녀를 적들의 눈에 가장 잘 띄는 자신의 옆에 둠으로써 역설적으로 가장 안전하게 보호하려 했던 것이다. 화려한 저택은 감옥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위험으로부터 그녀를 지켜주는 유일한 방패였다. 서하는 슬픔과 충격을 이기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오열했다. 한참을 울고 있을 때 누군가 그녀의 어깨를 조심스럽게 흔들었다. 건물의 경비원이었다. 그녀의 상태가 심상치 않음을 직감한 경비원은 그녀의 신원을 물었고 정신이 없는 와중에 서하는 자신의 이름을 말했다. 그녀가 얼마 전 뉴스에 나왔던 JW 그룹의 안주인임을 알아본 경비원은 학교 기록에 남아있던 그녀의 비상 연락처로 전화를 걸었다. 그 번호의 주인은 강태준이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복도 끝에서 다급한 발소리가 들려왔다. 강태준이었다. 그는 이성을 잃기 직전의 사람처럼 창백한 얼굴로 달려오고 있었다. 그녀가 저택에서 사라졌다는 보고를 받고 얼마나 애가 탔을지 짐작이 갔다. 그는 서하의 앞에 멈춰서서 그녀의 상태를 살폈다. 그리고 그녀의 눈을 본 순간 그는 모든 것을 알아차렸다. 서하는 그를 올려다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의심이나 원망이 담겨 있지 않았다. 그 자리에는 끔찍한 기억을 공유한 자의 슬픔, 생명을 구해준 것에 대한 감사, 그리고 그를 오해했던 것에 대한 깊은 미안함이 뒤섞여 있었다. 말은 필요 없었다. 눈빛만으로 모든 것이 전해졌다. 기억. 돌아온 거군. 그것은 질문이 아니라 오랜 고통과 안도가 뒤섞인 확인이었다. 서하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바로 다음 순간 강태준은 그녀를 자신의 품으로 끌어당겨 강하게 끌어안았다. 그것은 대중에게 보여주기 위한 연기가 아니었다. 지독한 트라우마와 외로움을 공유한 두 사람이 서로의 상처를 보듬는 절박하고 진실된 포옹이었다. 서하는 그의 품에 안겨 참아왔던 모든 울음을 터뜨렸다. 저택으로 돌아오는 차 안. 두 사람 사이에는 아무런 대화도 오가지 않았다. 하지만 그 침묵은 더 이상 차갑거나 어색하지 않았다. 그것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슬픔과 이해, 그리고 안도감이 뒤섞인 무거운 침묵이었다. 마침내 그들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거대한 벽이 허물어졌다. 이제 그들의 조사는 더 이상 평행선이 아니었다. 두 사람의 목표는 하나가 되었다. 그들의 삶을 망가뜨린 자들에게 정의의 심판을 내리는 것. 모든 진실이 밝혀진 다음 날 아침, 저택의 공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더 이상 서로를 향한 의심과 경계심은 존재하지 않았다. 그 자리에는 끔찍한 비극을 공유한 동지애와 공동의 목표를 향한 비장한 결의만이 남아 있었다. 윤서아는 자신의 방에서 눈을 떴을 때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에 깊은 안도감을 느꼈다. 그녀의 고독한 싸움은 끝났다. 이제 그녀의 곁에는 강태준이 있었다. 그녀가 아래층으로 내려가자 강태준이 서재 앞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밤새 잠을 설친 듯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도 맑고 단단했다.
그는 말없이 서아를 서재 안으로 이끌었다. 이전에는 금지된 공간이었던 그곳은 이제 두 사람의 작전 사령부가 되어 있었다. 그는 자신이 앉던 의자 옆에 새로운 의자를 놓아두었다. 서아를 동등한 파트너로 인정한다는 무언의 표시였다. 강태준은 책상 위에 그동안 자신이 비밀리에 모아온 박진우와 대연 그룹에 대한 모든 자료들을 펼쳐놓았다. 불법적인 자금 흐름 증인 매수 정황, 과거의 비리 의혹들. 이게 내가 지금까지 모은 전부야. 그는 서아를 바라보며 말했다. 하지만 결정적인 증거, 즉 박진우가 윤 박사님의 죽음에 직접적으로 연관되었다는 증거를 잡지 못했어. 서아는 조용히 그의 설명을 들은 뒤 품 안에서 아버지의 만년필을 꺼냈다. 그녀는 익숙하게 만년필의 몸통을 돌려 숨겨진 공간을 열었다. 그곳에서 아주 작은 마이크로 USB 드라이브가 모습을 드러냈다. 아버지가 목숨을 걸고 지키려 했던 물건이에요. 그녀는 USB를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아마도 신약 프로토타입의 원본 데이터가 들어있을 거예요. 박진우가 그토록 원했던 바로 그 증거물이죠. 강태준의 눈이 커졌다. 이것이야말로 그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스모킹건이었다. 이 데이터만 있으면 박진우의 산업 스파이 혐의와 살인교사의 동기를 입증할 수 있었다. 그는 즉시 이 데이터를 이용해 법적인 공격을 개시하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서아는 고개를 저었다. 그녀의 눈빛은 냉철한 전략가의 그것처럼 빛나고 있었다. 그렇게 하면 박진우는 분명 발뺌할 거예요. 아버지가 데이터를 훔쳤다고 역으로 누명을 씌울 수도 있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그가 이 데이터를 훔치려고 했다는 사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살인까지 저질렀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녀의 말에 강태준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녀의 판단이 옳았다. 교활한 박진우를 잡기 위해서는 더 확실한 덫이 필요했다. 서아는 자신의 계획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우리가 이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드러내면 안 돼요. 오히려 우리가 이 데이터를 거의 잃어버릴 뻔한 것처럼 상황을 조작하는 거예요. 그녀는 가짜 데이터가 담긴 미끼, USB를 만든 뒤 이 원본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해 해외 연구소로 비밀리에 이송할 것이라는 거짓 정보를 흘리자고 제안했다. 그 이송 과정 자체가 박진우를 끌어들이기 위한 거대한 덫이 될 것이었다. 강태준은 그녀의 대담하고 영리한 계획에 감탄했다. 자신은 힘으로 적을 누르는 것에 익숙했지만 그녀는 적의 심리를 역이용하여 스스로 무너지게 만드는 법을 알고 있었다. 그는 즉시 행동에 나섰다. 자신의 최측근인 김비서와 JW 그룹의 최고 보안 전문가, 그리고 디지털 포렌식 팀을 서재로 호출했다. 그들은 서아의 계획을 바탕으로 세부적인 작전을 짜기 시작했다. 서재는 이제 완벽한 작전실이 되었다. 서아는 상대의 심리를 분석하고 허점을 파고드는 전략을 제시했고, 강태준은 자신의 막강한 권력과 자원을 이용해 그 전략을 현실로 만들었다. 그는 진짜처럼 보이는 가짜 데이터를 만들게 하고 특수 제작된 장갑 수송 차량과 보안 요원들을 배치했다. 모든 것이 실제 상황처럼 완벽하게 준비되었다. 그는 지휘관으로서 자신의 능력을 유감없이 발휘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미끼를 흘리는 것이었다. 강태준은 박진우가 오래전부터 매수해둔 내부 정보원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는 의도적으로 그 정보원에게 데이터 해외 이송 계획이라는 1급 기밀 정보를 흘렸다. 박진우처럼 의심 많은 늙은 여우를 속이기 위해서는 미끼가 진짜처럼 보여야만 했다. 모든 것이 계산된 위험한 도박이었다. 작전 준비는 며칠 밤낮으로 이어졌다.
피로가 극에 달했던 어느 날 밤 서재에 단둘이 남게 된 두 사람 사이에는 잠시 침묵이 흘렀다. 강태주는 말없이 그녀에게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넸다. 그는 창밖의 어둠을 바라보며 조용히 입을 열었다. 아버님께서 살아계셨다면 널 정말 자랑스러워 하셨을 거다. 그가 처음으로 서아의 아버지를 아버님이라고 불렀다. 그의 무심한 듯 다정한 한마디에 서아의 가슴속 깊은 곳에서 따뜻한 무언가가 차올랐다. 그녀는 그를 바라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아마 태준 씨를 가장 자랑스러워 하셨을 거예요. 약속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걸었으니까요.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 눈빛 속에는 과거의 아픔을 넘어 서로에 대한 깊은 신뢰와 존중, 그리고 애틋한 감정이 담겨 있었다. 며칠 후 마침내 그들이 던진 미끼를 박진우가 물었다. 김 비서가 긴급 보고를 해왔다. 내부 정보원을 통해 정보가 대연 그룹에 넘어갔으며 그들이 무언가 분주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첩보였다. 박민혁이 뒷세계의 인물들과 접촉하는 모습까지 포착되었다. 그들은 의심의 여지 없이 가짜 데이터를 탈취하기 위해 움직이고 있었다. 작전 개시 전날 밤, 강태준과 서아는 서재의 거대한 스크린 앞에 나란히 서 있었다. 화면에는 미끼 USB가 실린 장갑 차량의 위치를 나타내는 GPS 추적기가 깜박이고 있었다. 모든 준비는 끝났다. 이제 남은 것은 사냥감이 스스로 덫안으로 걸어 들어오기를 기다리는 것뿐이었다. 서재 안의 공기는 폭풍전야처럼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마지막 결전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작전 당일의 밤은 유난히 어둡고 조용했다. 강태준의 서재는 이제 JW 그룹의 가장 비밀스러운 심장부였다. 거대한 스크린은 여러 개의 화면으로 분할되어 장갑 차량 내부 차량의 전후방, 그리고 위성 GPS 추적 화면을 실시간으로 보여주고 있었다. 강태준과 윤서아, 그리고 김 비서와 보안팀장은 숨을 죽인 채 화면을 응시했다. 모든 것은 계획대로 움직이고 있었다. 미끼가 담긴 차량은 인적이 드문 외곽 도로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목표 지점까지 15km 남았습니다. 아직까지 특이사항 없습니다. 보안팀장의 낮은 보고가 서재의 정적을 깼다. 서하는 말은 입술을 깨물었다. 모든 것을 완벽하게 계획했지만 심장이 터질 듯이 뛰는 것은 어쩔 수 없었다. 그녀의 옆에서 강태준은 그녀의 떨리는 손을 가만히 잡아주었다. 그의 손은 바위처럼 단단하고 따뜻해서 그 온기만으로도 불안감이 조금은 가시는 듯했다. 그는 그녀를 보며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을 거라는 무언의 신뢰였다. 바로 그 순간 화면 속에서 상황이 급변했다. 도로 양옆의 어둠 속에서 여러 대의 검은색 차량이 갑자기 나타나 장갑 차량의 앞뒤를 가로막았다. 급정거한 장갑 차량 위로 인근 건물 옥상에서 와이어를 타고 복면을 쓴 괴한들이 순식간에 내려왔다. 그들은 훈련된 용병처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며 차량의 문을 강제로 열기 시작했다. 예상했던 습격이었지만 그 대담하고 폭력적인 모습에 서재 안에 모두가 긴장했다. 적들이 나타났습니다. A팀, B팀 현장 대기. 내 신호가 있을 때까지 절대 움직이지 마. 강태준은 냉철한 목소리로 명령을 내렸다. 이것은 단순한 탈취극이 아니었다. 박진우의 범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미끼를 완벽하게 손에 넣는 장면이 필요했다. 몇 분 후 괴한들은 마침내 장갑 차량의 문을 열고 안에 있던 특수 제작된 서류 가방을 꺼내 들었다. 그들 사이로 한 남자가 유유히 걸어 나왔다. 박민혁이었다.
그는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서류 가방을 건네받았다. 그는 자신의 승리를 의심치 않는 듯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다. 스크린과 연결된 고성능 마이크가 그의 목소리를 서재 안으로 생생하게 전달했다. 아버지 성공했습니다. 물건은 제 손에 있습니다. 이제 JW 그룹은 끝입니다. 수화기 너머로 박진우 회장의 만족스러운 웃음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잘했다, 아들아. 이제 뒤처리 깨끗하게 하고 돌아오너라. 그 통화 내용은 박진우가 이 모든 범죄의 배우임을 스스로 인정하는 결정적인 증거였다. 강태준과 서한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길고 길었던 싸움의 끝이 보이는 순간이었다. 강태준은 마이크를 잡고 조용히 하지만 단호하게 명령했다. 지금이다. 전부 체포해. 그의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주변에 숨어 대기하고 있던 경찰 특공대와 JW 그룹 보안팀이 사방에서 쏟아져 나왔다. 승리를 만끽하던 박민혁과 그의 부하들은 순식간에 포위되었다. 그들의 얼굴에 떠오른 당혹감과 절망감은 스크린 너머로도 선명하게 보였다. 박민혁은 자신이 완벽한 함정에 빠졌다는 사실을 깨닫고 미친 듯이 발악했지만 이미 모든 것은 끝난 후였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진짜 사냥감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다음 날 오전 강태준은 JW 그룹 본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소집했다. 전날 밤 외곽 도로에서 벌어진 의문의 습격 사건에 대한 그룹의 공식 입장을 발표하겠다는 것이었다. 모든 언론의 관심이 집중되었다. 박진우 회장 역시 자신의 사무실에서 여유롭게 기자회견 생중계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이 모든 것이 강태준의 자작극이며 곧 무능한 경영자라는 비난을 받게 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기자회견장 단상 위로 강태준과 함께 윤서아가 모습을 드러냈다. 처음으로 공식 석상에 함께 선 두 사람의 모습에 기자들의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다. 강태준은 침착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어젯밤 저희 그룹의 중요 자산을 이송하던 차량이 습격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배후에는 모두가 잘 아는 존경받는 기업인이 연루되어 있습니다. 기자회견장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강태준의 신호에 따라 기자회견장 뒤편에 거대한 스크린이 켜졌다. 그리고 그곳에는 어젯밤 벌어졌던 모든 상황이 고화질 영상으로 재생되기 시작했다. 괴한들의 폭력적인 습격 장면, 의기양양하게 서류 가방을 챙기던 박민혁의 얼굴. 그리고 모든 것을 끝장낼 결정적인 증거. 박민혁과 박진우 회장의 통화 내용이 선명한 음성으로 기자회견장에 울려 퍼졌다. 아버지 성공했습니다. 잘했다. 아들아. 박진우의 사무실에 있던 거대한 TV 화면 속에서 아들의 목소리와 자신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는 순간 그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지고 사색이 되었다. 모든 것이 함정이었음을 깨달았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어 모든 것을 중단시키려 했지만 이미 너무 늦었다. 기자회견장은 충격과 경악으로 아수라장이 되었다. 바로 그때 단상 위로 한 걸음 나아간 것은 서아였다. 그녀는 마이크를 잡고 떨리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제 이름은 윤서아입니다. 그리고 저는 1년 전 박진우 회장의 욕심 때문에 돌아가신 JW 그룹의 수석연구원 윤 박사의 딸입니다. 그녀의 고백에 모든 소음이 멎고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로 향했다. 그녀는 아버지의 만년필을 높이 들어 보였다. 박진우 회장이 그토록 원했던 신약 데이터는 바로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제 아버지는 자신의 목숨과 바꿔 이 기술을 지키려 하셨습니다. 하지만 박진우 회장은 돈과 욕심에
눈이 멀어 한 가정을 파괴하고 한 사람의 인생을 짓밟았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울음으로 떨렸지만 그 안에는 강한 힘이 실려 있었다. 서아의 연설이 끝나는 순간 기자회견장의 문이 열리며 검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쳤다. 동시에 박진우의 사무실 문도 거칠게 열렸다. 그는 자신의 눈앞에 닥친 현실을 믿을 수 없다는 듯 허망한 표정으로 수갑을 찼다. 그의 화려했던 제국이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다. 모든 것이 대중 앞에서 가장 굴욕적인 방식으로 끝장났다. 기자회견장 단상 위 강태준은 혼란의 한가운데 서 있는 서아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 속에서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았다. 그들의 눈에는 승리의 기쁨, 길었던 싸움이 끝났다는 안도감, 그리고 마침내 찾아온 평화의 시작이 담겨 있었다. 아버지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복수와 정의가 마침내 실현된 순간이었다. 박진우 부자의 시대는 대중 앞에서 가장 굴욕적인 방식으로 막을 내렸다. 기자회견 이후 대한민국은 한동안 윤서아와 강태준 그리고 대현그룹의 추악한 범죄 이야기로 들끓었다. 연일 뉴스에서는 그들의 이야기가 쏟아져 나왔고 여론은 비극을 딛고 일어선 두 사람에게 아낌없는 격려와 응원을 보냈다. 법의 심판은 신속하고 단호했다. 박진우와 박민혁은 살인교사, 산업 스파이, 주가 조작 등 수많은 혐의가 인정되어 무기징역에 가까운 중형을 선고받았다. 총수를 잃은 대현그룹은 몰락의 길을 걸었다. 모든 폭풍이 지나간 후 강태준의 저택에는 오랜만에 고요한 평화가 찾아왔다. 더 이상 보이지 않는 적을 경계할 필요도, 거짓된 삶을 연기할 필요도 없었다. 하지만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었다. 가장 중요하고도 미묘한 문제, 즉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한 문제가 남아 있었다. 복수와 정의 실현이라는 공동의 목표가 사라진 지금 그들을 묶어주었던 계약 결혼은 그 존재 이유를 잃었다. 어느 맑은 날 오후 강태준은 서아를 서재로 불렀다. 한때 차가운 대립과 치열한 전략이 오갔던 그 공간은 이제 따스한 햇살이 가득한 평온한 장소가 되어 있었다. 그의 책상 위에는 그들의 첫 만남을 상징했던 낡은 혼인 계약서와 함께 새로운 서류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다. 서아는 직감적으로 그 서류가 무엇인지 알 수 있었다. 이별 통보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 한구석이 시려왔다. 강태준은 서아에게 맞은편 의자에 앉기를 권했다. 그는 평소답지 않게 잠시 망설이다 이내 무거운 입을 열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어. 그의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 담긴 슬픔을 서아는 느낄 수 있었다. 그는 서류 봉투를 그녀 앞으로 밀었다. 그 안에는 혼인 무효 신청서가 들어 있었다. 당신은 이제 자유야. 이 서류에 서명하면 우리의 계약은 공식적으로 끝나게 돼. 그는 말을 이었다. 계약서에 명시된 위자료는 물론이고 당신이 앞으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지원할 거야. 좋은 대학에 가고 유학을 떠나고 평범한 사람들처럼 행복한 삶을 살아. 그게 윤 박사님께서 진정으로 원했던 삶이었을 테고 그분께 내가 해줄 수 있는 마지막 약속이기도 해. 그의 말은 진심이었다. 그는 그녀를 사랑하기에 어둡고 복잡한 자신의 세계에서 그녀를 놓아주는 것이 옳다고 믿고 있었다. 서아는 아무 말 없이 혼인 무효 신청서를 내려다보았다. 이 종이 한 장이면 그녀는 다시 혼자가 되어 세상으로 나갈 수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1년 전의 그 소녀가 아니었다. 끔찍한 비극과 거대한 음모의 한복판을 통과하며 그녀는 누구보다도 강인한 사람으로 성장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녀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스스로가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그녀는
서류를 밀어내고 고개를 들어 강태준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제 옛날 인생은 이미 사고와 함께 끝났어요. 저는 더 이상 과거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맑고 단단했다. 지난 몇 달간 저는 새로운 삶을 찾았어요. 새로운 목표와 새로운 의미를요. 그리고 이 저택은 더 이상 저에게 감옥이 아니에요. 이곳은 제 집이에요. 당신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녀의 솔직한 고백에 강태준의 흔들림 없던 눈동자가 크게 요동쳤다. 서하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에게 다가가 그의 손을 잡았다. 제가 원하는 건 돈이나 자유로운 삶이 아니에요. 제가 원하는 건 당신과 함께하는 진짜 삶이에요. 그녀의 고백은 그의 마지막 이성의 벽을 허물어뜨렸다. 그는 그녀의 손을 마주잡고 자신의 마음속 깊은 곳에 숨겨두었던 진심을 꺼내놓았다. 당신이 내 어두운 세상에 들어온 첫날부터 당신은 나에게 유일한 빛이었어. 그의 목소리는 감정으로 잠겨 있었다. 그는 그녀를 자신의 앞으로 끌어당겨 부드럽게 이마에 입을 맞추었다. 두 사람은 오랫동안 서로를 바라보았다. 더 이상 어떤 말도 필요 없었다. 그들은 함께 낡은 혼인 계약서를 집어들어 반으로 찢어버렸다. 비즈니스로 시작된 그들의 관계가 끝나고 사랑으로 가득한 진짜 관계가 시작되는 순간이었다. 그로부터 1년 후, JW 그룹은 윤서아의 아버지 이름을 딴 윤 박사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런칭하며 바이오 제약 업계의 선두주자로 우뚝 섰다. 서아는 국내 최고 대학의 경영학과에 입학하여 학업에 매진하면서도 JW 그룹의 비상임 전략 고문으로서 자신의 천재적인 분석 능력을 발휘하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세상에 휩쓸리는 가녀린 소녀가 아니라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해 나가는 당당한 여성이었다. 강의가 끝난 교정, 앞으로 익숙한 차 한 대가 멈춰섰다. 차에서 내린 강태준은 예전의 냉혹한 카리스마 대신 부드럽고 따뜻한 미소를 띤 채 그녀를 향해 손을 흔들었다. 얼음 같은 CEO라는 그의 별명은 이제 옛말이 되었다. 그는 이제 대중에게 사랑하는 아내를 바라보며 행복하게 웃는 남자로 더 자주 기억되었다. 그날 저녁 두 사람은 저택의 정원을 나란히 걷고 있었다. 한때 황금세장처럼 느껴졌던 그곳은 이제 두 사람의 사랑과 행복이 가득한 진정한 보금자리가 되어 있었다. 석양이 정원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다. 우리 진짜 신혼여행을 떠나야 하지 않을까? 강태준이 장난스럽게 물었다. 서아는 그의 어깨에 기대며 행복하게 웃었다. 좋아요. 세상에서 가장 조용하고 아름다운 곳으로 가요. 강태준은 걸음을 멈추고 그녀를 자신의 품으로 끌어당겼다. 길고 어두웠던 밤이 지나고 마침내 그들의 삶에 새로운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 두 사람은 과거의 상처를 함께 이겨냈고 서로의 어둠 속에서 빛을 발견했다. 이제 그들의 앞에는 비밀이나 거짓이 없는 오직 사랑과 신뢰로 가득한 미래만이 펼쳐져 있을 것이다. 정원에는 부드러운 저녁바람과 함께 두 사람의 행복한 웃음소리가 가득했다.